부탁인데라는 말 마지막으로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명령하듯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언제부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친해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편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 순간을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터질 게 터진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말도 아니고 알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보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말을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과 매니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니저 측의 폭로로 드러난 것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업무 강요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걸까요?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균열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방심이 반복될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방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에 시작되는 걸까요? 정약용은 8가지 신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짧아지는 순간,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내려놓았는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정약용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 구독하시면 계속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합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본 8가지 신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비슷합니다. 크게 다투지 않았고 큰 상처를 준 기억도 없는데 어느새 멀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배려했던 순간도 흐릿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갑자기 끝났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되었다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정약용은 관계에서 갑작스러움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변화는 언제나 예고를 보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예고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고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깁니다. 원래 좀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는 사이 관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무엇이 쌓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는 늘 사소한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정약용이 본 첫 번째 신호는 말의 변화였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말은 마음보다 먼저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동료든 부부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탁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먼저 물었고 혹시라는 말을 앞에 붙였고 가능하면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부탁조차 상대의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말은 점점 짧아집니다. 부탁은 요청이 아니라 지시가 됩니다. 말에는 더 이상 상대를 살피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부탁인데라는 말은 사라지고 미안한데라는 말도 생략됩니다. 심지어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생략됩니다.
짧은 호칭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한데 왜 그렇게 돌려 말하냐고 생각합니다. 말을 길게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형식은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정약용은 이 생각을 경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관계를 가장 빨리 마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감정을 꾸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정렬하는 기준입니다. 말 속에는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담깁니다.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기준이 사라지면 관계는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방향을 점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계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지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약용이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고마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물을 따라줘도, 작은 심부름을 해줘도 감사를 말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음에 자기가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매번 말하던 고마움이 가끔 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끔 말하던 것이 거의 말하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고 여깁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마움은 의무로 바뀝니다.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밥을 해줘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줘도, 빨래를 해줘도, 청소를 해줘도 감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누가 돈을 벌어오니까 누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마움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은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고마움이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해준 것이 상대에게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가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하지만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일방적으로 바뀝니다. 한쪽이 해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한쪽의 수고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었냐고 묻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고마움이 사라지면 세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존중의 붕괴입니다. 존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즉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존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대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잠깐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바쁘냐고 묻지만 바쁘다고 해도 급하다며 요구합니다. 상대의 일정은 나중에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말합니다. 농담인데 왜 그러냐고 반응합니다.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상대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됩니다. 됐고 내 말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협력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쪽은 따라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가장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쪽은 계속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봤습니다. 말이 짧아지는 것, 고마움이 사라지는 것, 존중이 무너지는 것. 하지만 정약용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신호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밀함의 역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낯선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인지 친해지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친밀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정한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그가 경계한 것은 잘못된 친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해지면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까워질 때라고 봤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조심은 줄어들고 기대는 늘어나며 기준은 말없이 낮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을 고릅니다. 표정을 살핍니다. 반응을 기다립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 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씁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방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방심을 악의보다 더 위험한 태도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의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의가 있으면 상대도 느낍니다. 경계하게 됩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방심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방심당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친한데 뭐 어떠냐고 생각합니다.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기준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했던 말들이 거침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했던 태도들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부드럽게 들립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선의를 강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태도 점검이 멈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급하게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상대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당신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정말로 넘어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급하게 걷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여전히 당신의 행동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 태도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의도를 설명하되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수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도만 강조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로 대화를 끝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오히려 상대를 문제 삼습니다. 의도가 없었으니 문제도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순간 관계는 더 깊이 균열됩니다. 상처받은 쪽은 자신의 감정마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조용히 끝나갑니다. 6번째 신호는 정약용이 가장 위험하게 본 것입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을 익숙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는 안정됩니다. 처음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함은 조심을 덜어냅니다. 익숙함은 기준을 흐립니다. 익숙함은 방심을 부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 앞에서 가장 쉽게 실수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을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작은 말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옷차림 하나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태도가 무뎌집니다.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이 생각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선물이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기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7번째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깊어지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경계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가 말한 경계는 상대와 나 사이의 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선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선이 있습니다. 요구해도 되는 것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이 선을 흐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선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해도 되는 것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도 되는 것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요구해도 되는 것의 범위가 커집니다.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들이 사라집니다. 부부니까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니까 언제든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니까 개인 시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이 선이 무너집니다. 퇴근 후에도 연락하고 주말에도 일을 시키고 휴가 중에도 전화합니다. 오래 일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관계는 침범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침해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범당하는 쪽은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8번째 신호,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다음에 오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함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연함이 지배하는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상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상대가 참아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상대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존중은 무너지고 배려는 잊혀집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계속 참고 한쪽은 계속 요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정약용은 당연함을 관계의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함이 퍼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함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함 속에서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함 속에서는 한쪽이 계속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한쪽은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당연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직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열정이니까 당연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당연하고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당연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고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8가지 신호를 봤습니다. 말이 짧아지는 것, 고마움이 사라지는 것, 존중이 무너지는 것, 친밀함을 핑계로 방심하는 것, 의도를 앞세워 결과를 외면하는 것, 익숙함에 기대어 조심을 놓는 것, 경계가 사라지는 것, 당연함이 지배하는 것. 이 8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음이 따라옵니다. 말이 짧아지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사라지면 존중이 무너지고 존중이 무너지면 방심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바로 기준의 부재였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감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관계를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이 있으면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말은 조심합니다. 화가 나도 선은 지킵니다. 힘들어도 고마움은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좋아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기준이 없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태도가 망가져서 헤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말고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이 관계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말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고 설명을 생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부탁해도 될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해졌다고 존칭을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해졌다고 정중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 고마움을 생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기준입니다. 셋째, 친해질수록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면허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뭐가 아니라 우리 사이니까 더 조심해야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약용이 말한 기준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신경 써야 할 뿐입니다. 매일 매순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 기준들이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말은 조심스러운가? 지금 내 태도는 존중하는가? 지금 나는 고마움을 표현했는가? 이 질문들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방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알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추상적인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 이것만 해보십시오. 첫째, 대화를 시작할 때 부탁인데를 한 번 더 쓰십시오. 짧게 지시하는 말 대신 부탁의 형태로 바꾸십시오. 단어 3개를 더 붙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3개의 단어가 관계를 바꿉니다. 둘째, 상대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고마워를 꼭 말하십시오. 작은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따라줬어도 문을 열어줬어도 3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3초가 관계를 지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내가 요즘 말이 짧아지진 않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고마움을 생략하진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요즘 익숙함에 기대어 방심하진 않았나 점검하십시오. 3일만 해보십시오.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상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수신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시험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이라고 봤습니다. 갈등은 눈에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다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으로 포장됩니다.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태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기준을 흐립니다. 익숙함은 친밀함을 주지만 동시에 방심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익숙함은 선물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조심을 내려놓거나 기준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익숙해지면 조심을 내려놓습니다. 편해지면 기준을 낮춥니다. 그리고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조심합니다. 편해질수록 기준을 더 분명히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관계를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익숙함이라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가까워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질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정중해졌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친절해졌습니다.
둘째, 그들은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말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친함을 이유로 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함을 이유로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실수했을 때 의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보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상대의 변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상대가 멀어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소홀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감정에 맡기지 않고 기준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관계없이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성격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작은 선택에서 기준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오래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말을 줄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기고 있습니까? 어떤 익숙함 속에서 기준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이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 짧아지고 고마움이 줄어들고 방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아직 돌아올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를 후회하는 것보다 오늘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인데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짧게 말했다면 오늘 저녁만이라도 정중하게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3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기준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는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태도 하나에서, 작은 선택 하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조용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들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만 기억합니다. 크게 다퉜던 날, 화해했던 날, 특별한 날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사이의 평범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날들, 특별할 것 없었던 평범한 대화들, 그날들 속에서 관계의 진짜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고르고 부탁의 형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고마움을 한 번 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결심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기준을 반복해서 지킬 때 유지됩니다. 하루 한 번,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켜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정약용은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의 얼굴보다 당신 자신의 말과 태도가 먼저 떠오른다면 정약용의 가르침은 이미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것은 언제나 기준 덕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관계를 만듭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오래가는 인연이 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매일 조금씩 가꾸고 매일 조금씩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구독은 정약용과 함께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길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당신 곁의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라면 공유로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달라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